또 하나 이제 신용대출 한도가 많이 줄었어요. 연소득 이내로 제한이 됐는데, 그러니까 뭐 이건 영끌 금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2019년 12월 16일에 나온 대책하고 비교를 많이 해요. 그때 무슨 대책을 했냐면은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아예 영원으로 네. 대출을 영원으로 해주겠다. 근데 사실은 그걸 발표하고 나서도 2020년, 2021년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때와 같이 이번에도 규제해봤자 오를 거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했는데 그때 그 코로나 유동성이 터지면서 2020년, 21년도에 신용대출이 엄청 풀렸어요. 얼마나 풀렸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계대출 총액으로 네. 한 달에 한 6조 7초 증가하면은 되게 많이 증가한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그 유동성 기간 동안에 기사를 보니까 3개월간 신용대출만 11조 증가 이런 시기가 있었더라고요. 신용대출만 주담대가 아니고. 신용대출만. 엄청나게 신용대출로 땡겨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주택담보대출은 영원으로 금지를 했지만 다른 기타 대출로 땡겨올 수 있는 그런 여력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그때는 그 소상공인 지원한다고 사업자 대출도 깐깐하게 좀 안 본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본인 가게나 뭐 병원이나 이런 거 가지신 분들은 사업자 대출 잔뜩 땡겨서 강남에 집 사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금리도 좀 낮았잖아요. 그쵸, 금리도 뭐 2.5%, 2.2% 막 이랬으니까 훨씬 다른 유동성들이 많았고 그때의 뭐 데이터를 보신 건지 주택담보대출을 막아도 신용대출로 집을 살 수 있으니까 신용대출도 제한을 하자라고 정책을 한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한 결과가 아닌가. 대출 자체를 줄이겠다 뭐 이런 부분이 눈에 띄는데 그 생활안전자금도 1억 원으로 제한을 했고 대출 만기가 이제 30년으로 제한이 됐는데 이거 꽤 체감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기 30년으로 제한하면 DSR 계산 방법에 의해서 결국은 한도가 줄어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6억 원 이상 대출을 받고 싶었던 분들은 어차피 만기 상관없이 6억 원에서 끊기니까. 제한이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급지가 아닌, 그러니까 비싼 아파트들이 아닌 곳들에 들어가는 규제는 딱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규제가 좀 더 강해지긴 했지만 어쨌든 6억 원 이하로 대출을 받으실 분들이라면은 엄청 크리티컬하고 엄청 세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규제는 6억 원으로 끊는 게 그냥 압도적으로 강한 대책이지 요거는 약간 부수적이다?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요거는 사실은 그 집값을 잡는 대책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많이 받을 수는 있었지만 생활안정자금 대출 받는 순간에 주택구입 금지 서약서를 써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차피 주택으로 들어가는 유동성으로는 활용이 안 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저는 조금 왜 이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어차피 집값에도 작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가계대출 줄이는 뭐 가계대출 줄인다고 하기에는 사실은 신용대출도 조금 의아하긴 한데 지금 주택담보대출 이 강한 규제를 내놓음으로써 줄일 수 있는 효과가 가계대출 그 축소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민생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을 막 인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씩 이렇게 주는 그 경제가 이 내수가 안 좋은 상황에서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덜 받게 하는 게 지금 약간 너무 규제에 매몰돼서 약간 뭐 놓치고 있는 쪽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서. 사실 이전에 나왔던 정책들이 늘 보면은 사각지대가 있고 네, 또 영끌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끌어와서 무언가 또 예상치 못한 효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게 아닌가 뭐 하는 좀 생각도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6억 원과 마찬가지로 또 주목을 받는 게 정책 대출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커뮤니티나 카페 같은 데 돌아보면 아무래도 무주택자 분들 가운데서 요게 좀 체감이 된다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뭐 아니고 신생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딤돌, 버팀목 등등의 정책 대출 문이 좀 한도가 줄었는데 한 20에서 25% 정도인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필요한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일단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 가계대출이 너무 많아서 그게 문제다라고 뭐 한국은행 총재나 이제 금융위원장께서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 측면에서는 뭐 이런 정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한 것 같은데
일부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은 정책 대출이 집값을 올렸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상반기에 엄청나게 집값을 뜬 게 정책 대출 때문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은 정책 대출 때문에 뭐 밑에 좀 싼 집이 팔려서 갈아타기를 해서 상급지가 엄청나게 오른 거다라고 하려면은 양극화가 발생하지 않고 다 같이 올랐어야 돼요. 여기도 잘 팔리고 그 위에도 잘 팔리고 아니면은 그리고 순서상으로도 정책 대출의 수혜가 큰 가격대 여기가 많이 팔리고 그 다음에 위에가 많이 팔리고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데 지금은 상급지만 엄청나게 오르고 지고. 상급지 중심으로 거래가 많이 터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출의 효과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고 정책 대출 중에서 한 최근 23년도 정도, 24년도 요쯤에 후순위 대출을 열어주고 그 생애 최초에 한해서 생애 최초 대출이 후순위 대출 열어주고 거기다가 그 금액 한도, 그러니까 집값 한도 예전에는 뭐 12억 이하, 뭐 10억인가 이하만 가능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그 한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40억짜리, 30억짜리 대출도 생애 최초로 LTV 80%까지. 근데 그게 후순위니까 전세 끼고 대출 얹어갖고 8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레버리지를 낄 수 있게 돼서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끼고도 강남집을 살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차단하는 게 맞았다고 보고 그래서 그거는 이번에 차단했어요. 그런데 그 차단을 넘어서 이번에 정책대출 자체를 한도를 줄이고 심지어는 이번에 지방도 정책대출 축소의 대상이 됐더라고요. 지방이요. 다른 지금 뭐 무슨 6억 원까지 다주택자 영원 뭐 조건부 전세 이거 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 그러니까 나중에 지방에 규제 지역이 생기면 그걸 포함시키려고 수도권 및 규제 지역이 대상인데 정책대출 축소만 전 지역. 전국 뭐 지방도 다 포함해갖고 그거를 한 20에서 25% 줄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왜 지방의 정책 대출을 지방에서 그래도 요걸 활용하는 분들은 지금 집값 상승에 영향을 미치던 지방 기준만 보면은 집값 상승을 만들어내지도 않았고 집값 상승을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어쨌든 쓰고 있다라는 것은 주거 복지 차원에서 충분히 역할을 하고 있는 저는 좋은 정책이었고 좋게 잘 쓰고 있다고 하는데 왜 이거를 지방까지 하느냐. 저는 사실 수도권을 딱 끊지 말고 수도권에서도 예를 들면 인천 외곽 뭐 경기도 외곽 이런 것들은 거의 지방처럼 돌아가거든요. 그런 것들은 또 정책 대출 많이 써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선 주거비 때문에 뭐 출산율이 좀 낮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 좀 지원해주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상급지를 정책을 써서 사는 거는 부작용이 있다고 쳐도 그런 것들을 사는 것에 대해서 왜 추가적인 제한을 하는지 그거는 조금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조금 뭔가 가계대출 안정화됐다고 하면 이런 것부터 좀 복구를 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네.